네, 이건머니 17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은 한승구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혜리 기자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갔어요. 그래? 금요일부터 예, 갔어요? 금요일부터 한 거. 멀리 간 모양이네요.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바다 건.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건머니 앞에 제 이름이 붙어가지고 저는 사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이건머니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제가 뭐 이렇게 패널처럼 참가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프로그램에 이름이 붙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없으면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뒷담화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권혜리 기자는 뭘 믿고 이렇게 휴가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이런저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고, 특히 이제 아르만님이라고, 이게 읽어야 될까요? 알만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네. 아르만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따로 메일도 보내주셨어요. 보험 관련해서. 그래서 전에 한번 보험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실생활 관련된 사실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좀 알려져야 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미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거의 지금 납입 끝나기 직전인데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와서 새로운 보험으로 옮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납입이 끝났다.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보험이었죠. 네, 만기가 이제 2년 후면 10년 납입, 30년 후에 받는 조건인데 거의 이제 8년쯤 부었고 10년 다 돼서 이제 가입하고 있는데 요거를 7년 짜리로 지금 바꾸라고 이름이 이건지 이름을 이렇게 줬으면 그러겠죠. 댓글에 쓰셨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축성 보험은 안 드시는 게 낫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저를 잡으러 오실지 모르겠는데 보험은 보장성 보험을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보장을 해주면서도 나중에 일부 원금 돌려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을 드시는 게 저는 오히려 가장 남는 길이고 저축성 보험은 왜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번 왜 마트 가면 또 이렇게 플래카드 펼쳐놓고 가끔씩 판촉 행사도 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뭘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뭘 준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중간에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한테. 그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될 텐데 사실 상품 가입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구두로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을 100만 원 들었다라고 치면 사업비라는 걸 처음에 뗍니다. 사업비를 뗍니다. 한 8에서 10까지도 10%까지도 이제 사업비를 떼는데 이 사업비라는 말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수수료입니다. 선수수료. 그렇죠. 그 사업비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보험사를 운영하는 데 쓰는 보험사하고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그 설계사분하고 보통 이제 분할을 해서 가져가는 건데 영업 비용 혹은 판촉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마트에서 뭔가 받겠다고 서서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서 사인을 하면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납입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를 떼서 그 보험사하고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일단 떼죠. 네, 일단 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일단 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근데 만약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몇 퍼센트의 이자가 나와서 이게 은행 이자보다 높다. 뗀 돈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을 냈으면 10,000원 떼고 9만 원에서 그렇게 9만 원을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를 붙여도 본전되는데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보통 10년씩 걸려요. 특히 지금처럼 이율 낮은 시기에는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협회에 가시면 밑에 보시면 이 상품별로 어떻게 운용이 돼서 몇 퍼센트나 수익이 나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비 부분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10만 원 내면 10만 원으로 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기관에서 그 사업비를 명시를 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꺼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거 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야, 내가 여러분 저한테 10만 원 주시면요. 제가 10,000원 딱 떼고 9만 원으로 운영해가지고 이율을 최대로 쳐드릴게요. 하면 누가 그걸 속아요?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보험사들이 가만히 있을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뭐 아마 설계사들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넘겨짚는 거긴 합니다. 정확하게 이 취재를 뭐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왜 바꾸라고 그러겠어요? 원래 뭔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딴 걸로 바꾸라고 하면 왜 바꾸라고 하겠어요?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이 고객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고객님에게 정말 최우선이고 이 고객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꿔주는, 연락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돈 안 생기는데 직원이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이분이 가입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못 찾아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 못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이 지금 거의 8년 부으신 것 같은 경우에 이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협회에 가서 이 상품을 치시면 지금 얼마인지가 나와요. 지금 이게 내가 낸 원금이 얼마면 현재 얼마인지가 나올 텐데 이분 지금 8년 부으신 거거든요. 아직 원금 안 됐습니다. 이분 2년 동안 290만 원 부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의 지금 2천만 원 이상 부으셨거든요. 아직 원금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년 가입하고 30년 뒤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년 가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실은. 근데 맨 첫 달에 부은 것만 그때 시작하는 거지 사실은 마지막에 부은 건 또 10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년 굴려가지고 30년 뒤에 준다?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장점은 딱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강제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가입은 뭐냐면 해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년 뒤까지 버티게 하는 정도의 뭔가 근데 얘들 중간 대출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이거 담보로 잡고. 그러니까 다 그런 꼼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축성 보험은 가입하시지 않는 게, 저는 사실은 보장성 보험은 들어야죠. 보장성 보험도 센 거 말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한 가지는 그냥 덜컥 예를 들면 설계사분 누구한테 소개받거나 아는 분, 친척 혹은 어떻게 저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인하고 나잖아요. 나중에 그 특약 같은 거, 그러니까 주 계약 말고 보통 주 계약만 설명을 하죠. 특약 같은 거 보면 이게 뭐지? 싶은 특약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재테크할 때 다이어트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보험이고, 지금 만약에 들어놓으신 것들이 있다면 저축성 보험은 생명보험 사이트 생명보험협회 가셔서 한번 수익률을 따져보시고, 보장성 보험은 특약이 과연 뭐가 들어있나를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끊으려면 끊어버리세요. 그냥 저 보장성 보험도 새로 드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직 5년, 10년 이상 든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라든가 혹은 잘 따져보시면 아예 끊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부터 사실은 좀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저도 한번 PT로 8시 뉴스에 나가서 설명을 했었고, 경제 위기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 시작은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 가서 총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 가지고 논란이 한번 벌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이었던가요? 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일자리 상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한 번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며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의 인식이 맞느냐라는 것 가지고 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대통령의 멘트만 가지고 리포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서요. 그죠? 거기다 이제 OECD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고,
네. 어제 무디스 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와서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대통령이 시작이에요. 뭐 그 리포트를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죠. 이게 이제 5월 10일이 2년 전에 선거가 있었고 네. 취임 2주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뭐 대북 외교 정책이라든가 뭐 그중에서 이제 경제 정책, 일자리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시민단체들도 주관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국회에서 뭐 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하는 토론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태호 수석의 발언에서 이제 1차적으로 드러났죠. 지금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고 큰 방향으로 보면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어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분석도에서도 그랬지만 뭐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 뭐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맞는 거냐? 왜냐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근무 취재를 시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이어서. 예. 그래서 빨리 돌려주세요. 예, 빨리 돌려서. 아 예, 뭐 그 기억이 나요? 좀 전에 무슨 말 했는지? 이럴 때 안 나요. 2년이 됐고 청와대의 경제에 대한 인식 네. 그리고 토론회가 많이 있었다. 이게 맞게 가는 거냐? 근데 일단 이게 물론 그 단순히 이제 야당의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공격도 아무 근거 없이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혹은 분기별로 나오는 수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통계뿐만 아니라 대외 기관에서 하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권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분명히 사실이긴 하죠. 그 지난주에 기사를 쓰실 때도 그 부분 이게 뭐가 맞냐를 사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혹은 이건 나빠지고 있는 게 맞는데요. 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니 뭐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사실은 그 논란이 컸던 문제의 2주년 대담 때 사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본인의 인식은 거기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제 그 최저임금 관련한 통계 발표도 제가 볼 때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임금 소득자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못 들어온 자영업자나 혹은 이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아프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동시에 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런 걸 왜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2주년 대담 때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지난주에 중소기업인 대회에 가서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멘트는 제가 지난주 보도를 할 때 시간이 짧아서 못 썼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청와대의 반응까지 넣어주다 보니까 청와대 반응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서 조금 지나면 잘 될 거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뭐 위기에 빠져가지고 뭐 폭삭 내려앉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오바다. 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주다가 제가 빠진 게 뭐냐면 그 자리가 중소기업인들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트를 쭉 흐름을 보면 자, 이번 정부의 세 가지 축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 다음에 혁신성장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다가 총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통계와 현실이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흘러가거든요. 그 흐름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워딩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공정경제가 돼서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뭔가 뜯기지 않고 뭐 좀 잘 굴러갈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워딩만 하나 뚝 떼가지고 공격을 하면 뭐야? 이 상황에서 좋다 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정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정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날의 워딩은 그런 느낌이었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일요일날 했던 멘트들,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는 그렇죠. 게 영향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발언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네, 것이. 이제 그건 저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작년에 왜 그 소득이 과연 저소득층 소득이 늘었냐 줄었냐라고 할 때 그 통계청에서 내던 그 통계 자료들을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원래 재작년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체계를 바꾸고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해서 내부 참고 자료로 쓰기로 했었는데, 4사분기, 그러니까 2017년 4사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거를 약속을 깨고 그걸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당장 2018년 1분기부터 안 좋은 걸로 나오니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니까 막, 야, 저소득층이 이렇게 소득이 떨어졌는데 당신들이 소득주도 성장한다더니 뭐 하는 거냐고 돌이 날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 2, 3, 4월 조금 근로자 수가 늘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야,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꺾이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년 동월 대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작년에 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그 측면이 올해 일자리 통계 내내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고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랑 약간 좀 이렇게 반대로 비슷한 게,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 반도체 수출이 떨어져서 경제가 뭐 어떻게 되고, 반도체야말로 사이클 업종이거든요. 그게 최근 너무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이 너무 좋았죠, 문제는. 그러니까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고, 물론 그 사이클도 이제 평평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는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냥 있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무슨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할 만한, 물론 작년에 너무 반도체 하나에만 기대가지고 경제가 간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반도체 산업에 무슨 지금 대단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꺾인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사실 그 반도체가 그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여했던 비중이 굉장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이제 전체가 숫자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되겠지만 뭐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KDI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 또 나와 있을 텐데요. 사전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반도체 부분을 빼면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설명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반도체 착시가 네. 있어요. 작년에 올라간 것도 반도체 덕분에 너무 좋았던 거고, 올해도 사실은 반도체를 빼고 나면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경제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를 들고 나서 막 그걸로 난리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똑같이 다시 돌아가자면, 올해 1, 2, 3, 4월 일자리 수치가 조금 작년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특히나 일자리 수석이 뭐 정부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났다. 뭘 했는데요? 뭘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자리 수석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뭘 잘 펼쳐가지고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치 나온 걸로 껴맞추지 말고. 그게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유리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담백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막 집에 와서 얘기해 본들 엄마 아빠 눈에는 야, 너 맨날 80점 맞던 애가 갑자기 100점 맞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차라리 담담하게 이번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기특하다라도 하죠. 근데 조금 너무 비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사실은 가장 이번 정부의 뭐 부족한 점 혹은 뭐 바라는 점이 경제로 계속 나오고 경제에 대한 평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성과를 숫자 하나에 일일비하지 말자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담백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안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담백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런 설명을 고지고대로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왜 저래? 뭐 이런 느낌? 저게 진짜 맞아? 이제 일단 한번 경계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냥 측면이 있고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냐? 그거 나서 좋냐? 예,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만족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전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되짚어 보면 그때는 정말 운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이 터지고 중국 관광객 와서 사실 내수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고 일자리가 그때 팍팍 늘어난 것도 사실은 중국 영향이 컸어요. 30만 명, 40만 명. 사실 그때 수치를 보면서 아니 뭐가 잘 됐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30만 명씩 늘어나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산업이 잘 돼서 정말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 수요들이 진작한 측면이 있고 사드 사태 때문에 그게 뚝 끊기고 나니까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뭐 내수도 어떻게 됐다 뭐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왜 민간 소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7% 이상 늘었는데 중국발 영향이 끊긴 상태에서 그 정도 늘어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소비를 평가를 하자면. 반도체 아까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일종의 반도체 착시였던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착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내수가 늘고 뭐 관련 일자리가 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구조 개혁이라든가 혹은 뭐 혁신 정책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치에 가려서 좀 놓쳤던 측면이 있습니다. 좀 놓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게 계속 많이 올 줄 알았죠. 뭐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확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에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서울에 뭐 중국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호텔을 몇 개를 지었는데 뭐 공실이 넘쳐난다는 지금 그렇죠. 예. 갑자기 뭐 면세점과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게 비슷한 상황이 이 반도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관광 산업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업이 꺾인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GDP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툭툭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불과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두 가지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괜찮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가 이게 하나가 어떤 우리 역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 꺾였을 때 그거를 버텨낼 수 있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버티거나 혹은 이 경제 구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진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거든요. 통계를 저도 이제 뭐 언론에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발제를 하고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걸 좀 합시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자백을 하자면 그런 점에서 매달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거기서 막 너무나 큰 흐름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건 정말 코끼리 만지는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는 듯한 느낌? 꼬리 만지면서 이렇게 과한 의미 부여를 뭐 하나 꺾이면 막 와 뭐 그러고
반대로요. 반대로 참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항상 조금 그렇게 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수치가 좋게 나오면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안 써요. 수치가 좋게 나오면 그래 뭐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고 뭔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와 마이너스예요 이러고 막 난리를 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런 이게 언론의 속성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참 뭐 게으른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게으른 말이죠 사실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일본기 가계신용 네네 나왔죠. 네. 가계신용이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 가구들이 이제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이게 작년에 부동산 대책 막 막 집값 막 뛰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자칫하면 큰 부실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습니다. 조금씩 늘어서 오늘 나온 수치가 1,540조 원이 나왔어요. 1,540조 원이니까 이게 그 분기별로 가계부채 총액이 꺾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요. 아니 뭐 경제가 커지면 빚은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 증가폭이 얼마나 그렇죠, 되냐, 폭이 중요한 증가율이 거죠. 얼마나 되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오늘 봤을 때 그 증가폭, 증가율이 거의 9년 만에 최저치가 맞아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이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얘기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오늘 기사 안 써도 되겠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갑자기 확 늘었다라든지 추세적으로 뭐 보통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확 늘었다 그러면은 이거 발제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통계를 너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그것도 저는 한번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분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속성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근데 반대로 또 그걸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 일자리 수당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자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숫자가 실업자 수가 어찌됐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뭐라고 이유를 대건 간에 120만 명이 넘어요. 실직자 수가.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지금 뭔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밥상에는 고기가 올라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듯 물론 본인이 맡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워낙 비판이 거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수치는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실직자 수가 많고 뭐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책이 펼치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했어야 되는 어떤 말이 아닌가. 우리 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물론 실직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정부 잘못이냐?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따지고 생각하진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고 특히나 청년 실업자 수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정부에 계신 분들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말했던 걸 까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 실업자 같은 경우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3년간 고용 절벽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엄청나게 불어났다가 2020년부터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졸업을 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견딜 거냐. 당장 3년 동안이라도 이 사람들을 받아낼 만한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어떻게든 늘려보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자도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귀찮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단순히 수치 나온 거 가지고 계속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좋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에 핑계 댄다고 또 그럴 수 있죠.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일반 대중의 정말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독일 수 있느냐, 정부라면.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되짚어서 생각해보자면 아까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멘트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쪽에다가 무슨 뜻인지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명을 받고 든 생각은 홍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일단 경제를 모르는구나. 해명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해명이 뭐였냐면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성공할 거다. 잘 나갈 거다라는, 앞으로는 잘 나갈 거다라는 얘기다. 물론 어제 무디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무디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라면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이 특히나 워딩을 해석하는 문제라면. 대통령이 쭉 문장만 봐도 꼭 그런 뜻은 아닌데, 물론 그런 부분도 들어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좀만 참고 따라오세요라는 멘트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건데. 근데 네. 어제 이제 무디스 얘기로 넘어가자면 저는 무디스가 객관적으로 잘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부분 네. 같은 경우도 구조적인 문제다. 세계적으로도 다 어차피 중국이 다 저렇고 있고 중국 자체가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고 중국이 만약에 최종 소비재를 써야 하는 국가가 된다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분쟁도 퍼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수출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 경기적인 문제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상 한국 경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거 어디 제가 볼 때 보도 제대로 한 데 없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기관, 어느 연구소든 간에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 그리고 교역의 감소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다 낮추고 있죠.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한번 2.56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지금은 뭐 1분기에 좀 안 좋게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2분기 2% 후반대 성장을 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한 2.56 정도를 맞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 이제 뭐 한국은행도 2.5로 낮췄고 이번에 그 KDI는 2.4까지 낮췄죠. OECD도 2.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2% 초반대. 근데 이제 아마 뭐 이 팟캐스트가 내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자정에 올라올 거고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 신문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성장률 전망치 낮췄다 또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OECD도 2.4로 낮췄는데 OECD가 이번에 낮춘 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계속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 이게 미국 뭐 중국이 원래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올리지 않았나요? 미국은 올렸는데 대부분 유럽권 뭐 이런 데는 0.8까지도 떨어졌고 다들 떨어졌습니다. 이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인 흐름인 거죠. 어려워진 게 뭘 결심이 뭡니까? 유로존은 올린 걸로 나오네요. 유로존이 올린 걸로 나온다고요? 아, 그 중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 말고요. 그러니까 작년 원래 처음 했던 게 유로존이 지금 1.0으로 예상했다가 1.2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예상은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2.7로 예상하다가 더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산을 해보면 세계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무역이 줄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공통적인 시각이고 그런 점에서 어제 무디스가 뭐 지금 재정을 가지고 투입하는 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밖에 저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할 상황이라면 집안에서라도 어쨌든 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정을 풀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디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디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경제성장 GDP 말씀드릴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정부 지출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민간 소비를 갑자기 물건 사세요 돈 쓰세요 그렇죠. 한다고 물론 이제 뭐 개별 소비세를 내려주고 뭐 유류세 인하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소비 진작책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간접적인 방법인 것이고
돈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한테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실한 상황에 어느 기업이 세상에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합니까?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든 사업을 벌이든 이게 일종의 뭐 응급 처방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아주 정권 초기에도 나왔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돈 풀어서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정권 초기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게 과연 그 원칙만으로 버틸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근데 보이고요.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와 국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제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일회성 자금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 단기 일자리 같은 거, 작년 연말에 일자리 사정 급해졌을 때 어디 뭐 대학교 불 끄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느라 예산과 세금을 쓰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단기적인 수치는 올릴 수 있을지언정 이게 이런 돈을, 이런 예산을 뭐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 급한 상황을 일단 막아보고, 대신에 이게 1, 2년 안에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그 투자가 반드시 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자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당장 파탄이 나고 무슨 가라앉을 정도의 위기가 왔다는 거는 허풍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 특히나 큰 외부의 요인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중국 자체도 체질 변화를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유로존도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원래 뭐 예측했던 것보다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수출이 더 늘어나기에는 현재로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여러 여건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뭔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부가 돈을 쓰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자면 방금 한승우 기자가 얘기한 그 부분, 그러니까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 내가 여기에 돈을 쓰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뭔가 선순환적인 계획, 설계도, 이런 게 있으면 흔쾌히 동의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세 가지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혁신성장은 정부 출범할 때까지 사실상 없었던 얘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을 못 냈었고,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세 가지라고 지금 혁신성장이 그거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뉴스 보시면, 오늘인가요? 오늘이 맞는 것 같은데, 바이오 헬스 성장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별 기대 안 합니다, 솔직히. 바이오 헬스 성장 전략을 몇 달 만에 뚝딱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서 달릴 수 있었다면 뭐 언제든지 강국이 됐겠죠. 근데 그쪽에 대한 계획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열매를 키워서 우리가 나눠 먹을 것인가라는 계획이 사실상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수석 얘기가 사실 마뜩찮았던 게,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랜드한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랜드한 계획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자꾸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환자가 있는데 환자에 대한
진단도 안 돼 있고 뭐 어떻게 치료할지 계획도 안 서 있는데 자꾸 얼굴에 열꽃이 폈는데 가라앉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경제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규모라든가 뭐 정부의 역할도 저는 커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이 플랜을 가지고 돈을 쓰느냐는 이게 그 돈을 쓰더라도 이게 그런 식의 일회성 자금으로 그야말로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렇게 돈을 쓰니까 사실 욕을 먹는 거고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뭐 이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거에 뭐 얼마나 뭐 그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파급력이 있는 산업 분야 물론 아니 해야 돼요. 있지만, 해야 되는 분야긴 합니다. 예. 이거를 어떤 플랜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취임 직후부터 예. 이걸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 비전으로 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2년이 지나서 이제 꺼냈는데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딱 게임을 헤아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하면 정말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부분으로 경제를 뭐 지지층이라고 하는 30대 40대도 경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률도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 취업 상황에서 뭐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면 내년 총선도 있고요. 다음 대선도 있는데 정당과 후보들한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정치 시스템이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빛을 못 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한번 꾸려갑시다. 이런 내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인들도 뭐 경제가 어떻게 됐네 저떻게 됐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은 없어요.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좀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프랑스 대사를 만났어요. 황교안 대표가 탈원전을 프랑스 대표한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한민국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프랑스는 원전 확대하는 쪽 아니냐? 그랬더니 프랑스 대사가 각 나라별로 에너지 정책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면서 이제 약간 좀 이 외교적인 멘트를 한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면전에서 곱게 외교적으로 면박을 줍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프랑스 대사가 앉아서 뭐 나 만나는데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해왔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을 꺼내려면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격을 하지만 자 그래서 앉아보세요. 그럼 지금 대통령 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경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저는 못 꺼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잘해야죠. 뭐 그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기업에 조금 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그런 멘트 말고 실제로 어떤 큰 구상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들어가면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이 코너에서 몇 번도 지적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띄워주고 뭐 알려주고 하는 일단 언론부터가 정책에 관심이 없고 누구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끌어당겨서 뭐 내가 위로 올라가고 저 사람 밑으로 내치고 하는 이런 정치 싸움. 약간의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자로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정치 싸움과 이제 말에 집중하는 그런 기사들과 어떤 그 보도의 형태들 이게 제가 뭐 또 언론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희도 내부자이기 때문에 내부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깊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일종의 뽕 맞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취해서 그게 꼭 보도 행태가 뭐 잘못된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하면은 왜냐면 그게 그 정부의 큰 흐름을 굴러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으니까 보도를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말에만 집중하는 기사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 특히 막 이런저런 뉴스 프로그램들이 돼서 시간은 긴데 할 건 없으니까 그 말 갖고 이제 부풀려서 뭔가 많이 하잖아요. 아니 김정숙 여사가 5.18 기념식에서 악수를 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뉴스를 지금 해야 될 땐가. 저는 사실은 참 저희 뉴스에서는 그 부분을 뭐 쫙 빼버렸는데 그 정치 취재 자체의 틀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총선 때나 되면 저희 매니페스토 협회랑 같이 해서 정책 검증, 공약 검증을 하는데 그런 어떤 한 철의 검증이 아니라 자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책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옹호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물고 들어져서 당신들이 그 집권을 하겠다는데 집권한다는 의미가 뭐냐? 당신들이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국민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할 거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 정권도 되짚어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키운 게 없어요. 뭔가 정말 뭐 옥색성장, 창조경제 말만 했지 결과적으로는 지난 정부만 해도 아까 저희가 짚어봤지만 뭐 빚을 내서 뭔가 건설업을 굴린 것과 외부 요인, 중국에서의 그 요인 가지고 되면 그냥 굴러간 거지 그 이상의 그 이하에 무엇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패턴으로 다시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딱 깨는 뭔가 대단한 무슨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무슨 마인드가 있느냐? 안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2년 만에 3가지 안을 정부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민주당에서도 정책적인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냥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면 방어하는 정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뭔가 좀 더 이해를 시키고 혹은 더 또 많은 효과를 좀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 크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요구를 하는 것도 뭐 언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경제도 말의 싸움이 되잖아요. 뭐 경제를 망쳤다 이러고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아니다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다 끝나버리는. 그럼 국민들한테 실제로 그게 어떤 효용이 있나. 지금 어쨌든 이 논란 자체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저보고 나가서 하라 그럴 때 저는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논란 자체가 불편하다. 과연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쪽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로 공격을 해서 경제를 빌미로 뭔가 끌어올려는 느낌인 거고, 방어하는 쪽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보다는 방어하는 데 급급한 느낌이고. 그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 네? 그 얘기를 하시지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언론에 있어서 저도 보도를 할 때나 혹은 앵커를 할 때도 가장 조심하고자 하는 측면이 뭐냐면 팩트와 의견은 저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하고 의견을 막 뒤섞어가지고 나한테 맞는 팩트만 골라서 내 의견에 붙여가지고 의견을 강화하는 듯한 보도는 우리나라에 너무 넘쳐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도를 할 때는 팩트만 보도를 하고 싶어요. 제 의견은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도할 때는 제 의견은 그걸 넣었어요. 이게 통계라는 것이 서로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정도는 끝냈어요. 그거는 일종의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기다 제 의견, 지금 이런 의견을 넣으면 제 영역이 그러니까 이것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보도에서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앵커를 하고 계실 때면은 뭐 클로징 멘트 정도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앵커도 클로징도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외부에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저에 대한 평가 중에 제가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 사람 방송을 내가 몇 년째 봤는데 어느 성향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한 저널리스트로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 시청자가 어떤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제 생각을 주입하고 이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호도하고 막 요만한 걸 가지고 막 부풀려서 막 이거라고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언론들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될 걸 왜 저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하지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저는 언론의, 물론 반대로 또 그런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있고, 저희의 어떤 영역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이것머니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제 의견을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의견이 아니라 나름의 이건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정치부에서 어떤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반박이나 질문이나 논쟁을 벌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제 기사를 쓰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뭐 아까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이제 10원이 넘게 올랐던 날이 있었을 때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플러스 이 기사를 지금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뭐 10원이 올랐다는 소식 자체는 전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막 분석을 하고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점에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10원이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이 환율 수준 자체가 그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감당 못할 정도로 높은 건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성장률 기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여할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그런 식의 멘트를 해줄 만한 전문가들은 셌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수들도 있고 민간 연구소의 연구위원들도 있고 시민단체들도 있고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볼 사안이 맞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뉴스를 반면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뭐 남들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요걸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뭐 이게 무자르듯이 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특히나 이 정책팀에 오면서 이런 수치들을 이제 자주자주 보다 보게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얘기를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짓자면, 뭐 대통령이 그런 멘트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수석의 얘기들, 혹은 뭐 경제가 잘 됐네 못 됐네라는 지금 어떤 이 싸움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미래를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말싸움으로 자꾸 그치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오히려 소모되고 있는 게,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뭐 외면하고 이렇게 가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싸움을 위한 싸움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뭘 위한 싸움인가라는 저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고 뭐 하나 가지고 뭐 통계 나오면 하나 가지고 떠들고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걸 막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피로합니다. 피로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뭔가 안 좋다는 이미지를 계속 갖겠죠. 말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래서 과연 무엇이 좋아지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이거 이제 기재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중소벤처기업 뭐 해가지고 관련된 경제부처들의 업무를 본인 일단 딱 꿰고 있어야 됩니다. 딱 꿰고 있어야 되고,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이제 그 배열하고 구성을 하고 요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총리의 역할인데, 사실 보면은 글쎄요, 이게 그냥 뭐 기재부가 뭐
6조 7천억 원 추경 편성해 놓는데 국회에서 처리 안 해줘요 하고 있는 뭐 기재부 업무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큰 틀에서의 그런 조율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오히려 현업의 업무는 그냥 주무부처 장관들이 했죠. 그렇게 하죠. 뭐 버스 같은 경우도 뭐 김현미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해결됐고, 그 과정에서 글쎄요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뭐 그런 현안들, 각 그렇죠. 부처의 그건 현안들은 이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하는 것, 뭐 권한 이임해서 장관이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 건이 이제 지자체와 정치권과 결국에 이제 이 교감을 해서 이제 풀었던 부분이죠. 뭐 그 버스 파업은 어쨌든 그 주무부처가 있는 부처의 뭐 담당 업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큰 틀의 업무들, 예를 들면 물론 주 52시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의 주 업무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해야죠. 이런 거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체계 문제니까. 산업부 뭐 이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중간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그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전 부처를 아울러서 이렇게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뭐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가 그런 있는 것들. 큰 문제들, 이런 거에 본인이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총리인데 거의 동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보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쩌면 정말 뒤에서 열심히 뭐 드러나지 않게 뛰고 계신 건지는 드러나지 않게 기재부 출입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뭘 하면 티가 나는 자리인데. 중간중간 뭐 비판하는 멘트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발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저희가 내년 3주년 때 혹은 4주년 때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아마 해야 되지 싶어요. 그게 다음 주쯤에 결정이 27일 날 결정이 나기 그 때문에. WHO에서 네, 질병 네, 네. 코드 분류하는 그 문제 말씀입니다. 어제 뭐 100분 토론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던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미 뭐 아마 뽀얀 것 하면서 우리 조동찬 기자는 질병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아마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산업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랑 싸울까요? 산업적인 측면이지만 과연 저것은 질병인가요? 개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권혜리 기자까지 와서 다시 방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